충격적인 속보입니다. 그날 몽골은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35도, 전국의 버스 60대 중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추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산? 중국 기술 백힌 물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을 비웃던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의 순간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란바토르 교통부에서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란투야 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짚어낼 수 있을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정비소에 들러 고장난 부품을 만지작거리곤 합니다. 제겐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살아온 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뭔가 달랐습니다. 1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기상청에서는 지난 20년 중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예보가 틀리길 바랐지만 바람은 매섭고 도시는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새로 들여온 중국산 버스 60대 중 절반 이상이 히터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15번 노선에서는 같은 주에만 히터 고장 사고가 무려 3건이나 터졌습니다. 승객들은 한겨울에 버스 안에서 이가 부딪힐 정도로 떨었고 민원은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해 서류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자국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 외곽에서 출근하던 한 시민이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히터가 꺼진 채 1시간 넘게 버틴 끝에 결국 실신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명사고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청장님 또 민원 들어왔습니다. 교통과 김주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10건이 넘게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열린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 바야르, 현대자동차 몽골지사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하는 녀석이었죠. 그는 중고 한국산 버스를 시범적으로 들여와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상태도 양호하고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전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수육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방식으론 도심을 못 지켜요. 그 말에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참 단단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속으론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국 버스? 결국 중국 기술 흉내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감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평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브랜드 이미지나 소문 따위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40년 저는 그걸로 버텨왔습니다. 바야르는 한국 버스가 시베리아처럼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운행되고 있다는 자료까지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부자 사이엔 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걸 믿었고 저는 검증된 것만 믿었습니다. 기계는 브랜드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 그 말은 저의 고집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야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 신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집이 결국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게 될지를요. 그날 아침도 유난히 추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8도, 손끝이 얼어붙는 날씨였습니다. 제 출근길도 꽤 고되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부청장님 아내분이 탄 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멈췄답니다. 김주임의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히터도 시동도 다 꺼졌다고 합니다. 안에 있던 승객들이 1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네요. 그 버스는 바로 7번 노선이었습니다. 평소 아내 툼게렐이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자주 타던 노선이었죠. 그녀는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고 추운 날엔 늘 목도리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목을 감싸고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히터가 꺼진 버스 안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되시죠? 부인께서 저체온증과 폐렴 초기 증세로 이송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툼게렐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어찌나 차가워 보이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그 손마저 얼음같이 식어 있었습니다.
순간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왔던 히터 고장 민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제 아내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히터를 고쳐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냐. 플래카드와 구호가 잇따랐고 언론은 연일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와 기자들이 몰려든 그 자리에서 저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버스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손을 들더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부청장님 부인도 피해자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없었고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위기 모면을 위한 말처럼 들렸겠죠. 집에 돌아오자 아들 바야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버스는 결국 중국 기술을 모방한 거 아니냐. 그 순간 바야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에서도 한국산 버스가 쓰이고 있어요. 거긴 몽골보다 더 추운 지역입니다. 시베리아에서도 돌아가는 걸 몽골이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명 흔들리고 있었지만 쉽게 수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고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철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는 브랜드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말한 제 입술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병원에 들러 툼게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온기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르고 가녀린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건 기술의 자존심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안전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제 고집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중국 부품 조달 상황 확인을 위한 출장이었지만 실은 한국의 버스 정비 시스템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툰게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는지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출발할 땐 영하 29도였거든요. 서울 하늘은 차갑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불안과 호기심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박지영 팀장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더니 차량으로 송도에 있는 물류센터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동 중 박 팀장은 한국산 버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열 장치 이중 단열, 특수 배터리, 심지어 히터 분산 통풍 구조까지 솔직히 말해 처음 듣는 기술도 꽤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걸 진짜로 다 적용했다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송도 물류센터에 도착하자 거대한 창고에 중고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공기 덕분에 결로도 없었고 실내 온도는 쾌적했습니다. 그중 파란색 도시버스 한 대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낯선 QR코드가 붙어 있었지요. 박 팀장은 그게 정비 이력 확인 코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자마자 화면이 뜨는데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일, 히터 필터 교체일, 브레이크 점검일은 물론이고 좌석 청소 날짜와 차량 내부 살균 이력까지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세밀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박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버스가 아니라 그걸 타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기계를 구조로 판단하고 성능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사람을 위한 구조란 개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다음으로 간 곳은 냉동 실험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영하 15도에서 휘동을 거는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8년 된 중고버스에 키를 꽂자 놀랍게도 엔진은 단 한 번의 지체도 없이 가볍게 돌아갔습니다. 히터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따뜻한 바람을 내뿜었고요. 이게 8년 된 거 맞습니까? 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다 퇴역한 차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몽골의 중국산 버스들이었습니다.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나기 시작했던 그리고 시민들을 추위 속에 방치했던 그 차량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히터 온도, 엔진 상태, 연료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했고 고장이 발생하면 1분 안에 경고가 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히터가 꺼지면 바로 대체 차량을 보냅니다.
승객의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요. 박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이죠. 버스는 기계이기도 하지만 곧 사람을 운반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 좋은 부품을 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고 데이터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간도로에서 마이너스 18도 조건의 실외 시범 운행을 참관했습니다. 버스는 거친 오르막을 오르며 흔들림 없이 달렸고 히터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구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기술이라고 믿어온 건 그저 구조와 브랜드에 불과했음을요. 사람을 위한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없이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영하 15도에서도 단 한 번의 시동으로 힘차게 움직이던 한국의 버스, 좌석 청소 날짜까지 기록된 정비 이력,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라고 말하던 박지영 팀장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게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해 다시 몽골의 바람을 맞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단숨에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머리는 서울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실 때문일까요? 며칠 후 아들 바야르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우리도 한국 시스템 도입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시 전체의 버스를 한국산으로 바꾸기엔 예산이 너무도 벅찼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내 간부들과의 회의에서는 다른 반대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제품 들여오면 중국 쪽 반발 심각할 겁니다. 가격 차이가 2배입니다. 중국이 유지비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굳이요? 정비 시스템은 좋아 보여도 그걸 관리할 인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뒤에 숨어있는 건 책임 회피와 관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산 중고버스들의 내구성과 실험 결과, 그리고 정비 이력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1년 내 고장률 2% 미만, 히터 작동률 99.4%, 평균 8년 사용된 차량에도 불구하고 성능 유지 상태 우수.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해 시장과 청장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그런데 2배 가격이면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 열정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결국 추후 검토라는 그럴싸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다시 뉴스를 통해 15번 노선 버스가 멈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히터가 꺼졌고 승객 23명이 1시간 가까이 추위 속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밖으로 얼어붙은 정류장에서 두 손 비비며 기다리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들 바야르는 그날 밤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합니까, 아버지? 이건 죄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념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바야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선, 단 한 구간만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틈새를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7번과 15번 노선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냉동버스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중 15번 노선은 병원과 초등학교, 대형 마트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이기도 했습니다. 고장이 반복되고 민원이 터지는 곳은 결국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한국산 버스로 바꿔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최대한 중고 버스를 조건 삼아 수량과 거리, 유지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다시 작성하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 길 아니면 우리는 계속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교적 채널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대사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본국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뒤 현대차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무르익기도 전에 현실은 너무도 잔혹하게 우리를 덮쳤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 역사상 40년 만에 오는 강추위. 체감 영하 35도 예상. 예보는 예보일 뿐이라고 넘기려던 그날 새벽, 중국산 버스들의 절반 이상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운전사들의 다급한 무전이 쏟아졌습니다. 히터 고장입니다. 연료 결빙으로 스타트 불가. 도움 요청합니다. 승객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소식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한 대가 정지된 채 어린이 25명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고였습니다. 운전사는 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강풍의 도로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몇 아이들이 저체온증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이불도 없이 1시간 넘게 냉동캔 안에 갇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냐? 왜 아직도 한국 버스를 들여오지 않느냐?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했고 마이크가 제 입 앞에 들이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거짓말이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시청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저는 회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해둔 한국산 시범 도입 추진 서류가 조용히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몇 초 동안 손이 떨려 사인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안에 퉁게렐의 마스크 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실려간 아이들의 모습까지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시범이 우리 도시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무의식 중에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출발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란색 한국산 도시버스 10대. 국경을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 짐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비된 버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던 영하 30도의 도심, 버스들이 천천히 하역되자 시민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새 차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8년을 서울 시내에서 달렸던 중고버스였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쓰던 새 버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갈했기 때문입니다. 버스와 함께 도착한 김철수 팀장과 이영호 기사는 정비복 차림으로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각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은 엔진에 귀를 대고 시동을 걸고 파닥 아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한겨울에도 잘 살아있네. 곧 아들 바야르도 시청 정비팀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가 김 팀장에게 말끝마다 예, 선생님이라며 따라다니는 모습은 제게 묘한 감정을 안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바야르를 부하처럼 대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정비 수첩을 같이 들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엔진룸을 함께 들여다보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점검은 생각보다 정밀했습니다. 히터 온도는 섭씨 기준으로 정확히 22.4도까지 도달했고 엔진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소음은 속삭임 수준이었고 정차 시에도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것은 각 차량 내부에 부착된 정비 이력표였습니다. 히터 필터 교체 2024.1회 10 브레이크 라이닝 점검 2025.01 4 실내 살균 2025.01 20 모든 정보가 QR코드로 연결되어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대의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핸들을 잡은 손끝으로 느껴지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실내였습니다. 히터 바람이 서서히 실내를 채우고 온도가 올라가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동안 몰랐다니. 그날 저녁 영하 32도 시동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10대 모두 단 한 대의 예외도 없이 정확히 7초 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청 간부들 중 일부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김 팀장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델요, 시베리아에서도 잘 달립니다. 눈길도 문제없고요. 그 눈빛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제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구조 시스템, 그리고 책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시가 바뀌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 월요일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번과 15번 노선, 그토록 많은 민원이 쏟아졌던 그 길 위에 한국 중고버스 10대가 정식으로 투입된 날이었으니까요. 해가 뜨기 전 정비소에서 마지막 시동 점검을 마친 기사들은 하나둘씩 버스를 몰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유난히 찬 공기였지만 차량 안에서 나오는 히터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시청 모니터링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첫 민원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8시를 조금 넘기자 시민 반응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터가 정말 따뜻해요. 옷을 벗어도 될 만큼. 시동도 바로 걸리던데요. 기사님 표정이 밝으셨어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안도감이 도심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출근이 두렵지 않아요. 차가 말을 들어요, 부청장님. 추위 속에 장갑 끼고 고장난 히터를 발로 차며 달리던 날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도 그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고버스, 혹한을 이기다. 시민이 웃은 첫날 신문 일면과 온라인 뉴스에서 연이어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응원의 편지와 격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시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소 나란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요. 그리고 교통부 장관은 공식 감사장을 저와 정비팀에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부러 한 대의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함께 도심을 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엔진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왔고 진동은 거의 없었으며 어르신 한 분은 이거 새 버스야?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사님과 저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중고라 말씀드리려다 그냥 새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비소를 들렀을 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몽골 정비팀과 한국 정비사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 언어는 달라도 공구를 다루는 손과 눈빛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야르가 서 있었습니다. 정비소 옆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날씨에 버스 기다리다 발이 얼어 동상 걸렸었죠? 그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바야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 붙잡고 있던 고집이 그저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용기를 조금은 배운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기술자로 출근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연장 하나 들고 고장난 차에 달려가 얼어붙은 부품을 맨손으로 만지며 버텼습니다. 그 시절의 저라면 오늘의 이 풍경이 얼마나 기적처럼 보일까요? 이 변화는 단지 버스가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무엇보다 신뢰가 시작된 날입니다. 시범 운행 첫 주까지 나가던 금요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시청 상황실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기상청에서는 몽골 역사상 40년 만에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를 냈고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젠 이상하게도 민원 전화가 울리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것은 이번에는 무사고라는 뜻이었습니다. 7번과 15번 노선에 투입된 한국 중고버스 10대는 단 한 대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시동은 한 번에 걸렸고 히터는 몇 분도 안 되어 차량 내부를 포근하게 덮였습니다. 기사들로부터는 오늘도 별일 없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매일 이어졌고 저 역시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서류를 들춰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94.6%의 시민들이 한국 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특히 히터 성능 항목은 만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응답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근길이 두렵지 않다. 아침마다 손을 녹이기 바빴는데 이제는 아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 현장의 기사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히터가 고장나면 발로 차며 다녔던 지난 겨울을 떠올리며 차가 말을 듣는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지금 운전대 잡은 지 22년인데 처음입니다. 히터가 고장 안 난 겨울은 이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보는 진심에서 우러난 웃음이었습니다. 정비소도 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김철수 팀장과 이영호 기사, 두 명의 베테랑 한국 정비사들은 현지 몽골 정비사들과 함께 하루 종일 버스 바닥에 엎드려 정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비는 구조보다 체계입니다. 김 팀장은 반복해 말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기록을 남기고 히터 점검 주기와 실내 소독 날짜까지 표로 정리해 붙였습니다.
바야르도 그 옆에서 땀을 흘리며 후배 정비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직접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장의 기록과 시민 인터뷰, 만족도 조사표를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시 전체에 적용하려면 몇 배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실에 들어가 자료를 건넸고 시장은 그것을 조용히 후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돈이 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산 버스를 20대 추가 도입하는 안건이 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제 이름이 찍힌 2003년 정비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동상 걸린 기사 이름 옆에 적힌 제 필기체. 연료 라인 동결, 히터 작동 불가, 손상 심함. 저는 그때도 고치려 했지만 실패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울던 그 기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은 같지 않아도 철학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브랜드나 구조라는 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바야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생각 좀 하고 있었지? 결정하신 거죠? 그래, 이번에는 내가 배워야 할 차례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고집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야르와 함께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서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툼게르리 집으로 돌아온 건 한국산 버스가 투입된 지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긴 겨울과도 같았던 병원 생활이 끝나고 그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침을 닦아주며 차를 데워놓고 저녁이면 따뜻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다 어느 날 제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했어요. 고집 안 부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일깨워준 말이었습니다. 바야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같이 정비소를 돌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항상 반대부터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같이 움직여서 기뻤어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한다는 건 때로는 어른이 그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엔 매일같이 시민들의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버스 안에서 웃었어요. 어머니가 출근 후에도 손이 안 시리다고 하셨어요. 그런 짧은 글들이 저를 책상 앞에 오래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민은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겨울은 변하지 않았지만 버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버스 해시태그 따뜻한 겨울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고 시민들은 사진과 함께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15번 노선 기사님과 찍은 셀카, 정비소 앞에서 웃는 아이들, 히터 앞에서 손을 녹이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 내부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행정은 종이로 시민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동료들이 처음으로 정책으로 시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원 담당자였던 한 직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전화가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니까요. 국영방송에서는 몽골 교통의 새바람이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제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기계는 바뀌었지만 진짜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자막으로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은 다시 제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례를 본국에 알렸고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교류를 넘어 민간 외교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방 정부들도 울란바토르 시청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그 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이어졌고 저는 그 질문에 기꺼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을 위한 버스니까요. 중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몽골이 균형 외교를 시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저에게 중요한 건 시민들이 더 이상 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야르가 정비소 한쪽 벽에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정비 이력 차트였습니다. 각 부품 교체일과 점검 주기가 정리된 표였죠. 이건 그저 기술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있는 행정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바뀌고 가족이 웃고 시민이 손을 녹이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혁명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정비 매뉴얼을 몽골어로 번역해 몽골 정비사들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비 철학과 원칙, 그리고 구조별 문제 해결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한 김 팀장은 정비소를 나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주, 정비소 한편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몽골 정비사들이 워크숍에 참여해 집중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야르와 김 팀장이 함께 기획한 일주일간의 집중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부품의 교체 주기를 색으로 구분하고 히터와 연료 라인의 동결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QR코드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각 버스별 QR코드를 통해 정비 이력, 최근 수리 항목, 예정된 점검 날짜까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비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바트볼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종이보다 기억이 정확한 시대입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소 벽면에는 예방정비 일정표라는 커다란 표가 붙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장이 나야 움직였던 시스템이 이제는 고장을 막기 위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빨간색은 급점검, 파란색은 주간점검, 초록은 월간 관리 항목으로 정리되어 시각화되었고 이로써 정비의 체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바야르와 정비소장 바트볼드는 함께 정비 기준안을 작성했습니다. 정비 시간이 몇 분 이상 걸리면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 히터 점검은 몇 도 이하일 때 재점검을 실시하는지 등을 문서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이후 몽골 교통부 기술지침서 초안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국은 별도의 전담 예산을 배정했고 정비 인력 충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공무원들조차 정비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를 근거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각 노선별 버스 상태 보고서는 이제 매주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과거엔 사고가 나야 기록되던 것이 이제는 예방의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히터 고장 없음. 시동 정상 작동. 소음 기준이야. 그 문장은 한겨울 울란바토르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안심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정비소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란투야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배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고 완고했던 그가 이제는 먼저 배우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QR코드로 관리되는 정비 대장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야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몽골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이었죠. 이제 누구도 고장난 히터에 떨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탄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구조나 부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중국 본사로부터 공식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도입된 중국산 버스에 대한 무상 AS를 긴급히 지원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손길이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새로운 시스템과 신뢰가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에서 그 제안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나란투야는 짧고 정중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는 과거로 돌아갈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는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산 버스의 반복적인 고장과 비표준 부품 설계로 인해 자주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히터 유닛의 내한 설계 부재, 배선 간의 피복 두께 차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첨부되었고 이는 모든 시청 간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되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울란바토르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시민이 얼고 아이들이 쓰러지던 날에도 그들은 늦었습니다. 그 발언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보다 데이터, 감정보다 실체를 말하는 행정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두렵지 않아요. 춥지만 적어도 희망이 오니까요. 그 짧은 댓글은 나란투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법안이 아니라 이런 작고 따뜻한 경험에서 오는 것임을 그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류장 시설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자시간표가 설치되었고 히터 기능이 포함된 쉘터형 대기소가 일부 구간에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눈이 오던 날 아이들이 히터 옆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본 순간
나란투야는 조용히 뒷짐을 졌습니다. 과거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시청 교통정책실에는 변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이든 그 중심엔 시민이 얼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치가 아니라 체험으로 구성되었고 기자들은 그것을 울란바토르 모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지에는 가장 추운 도시에서 가장 따뜻한 혁신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축하 서한을 보냈고 김철수 팀장도 영상 편지로 응원을 전해왔습니다. 나란투야 국장님, 시작이 어려웠지만 끝이 아름답습니다. 영상 속 그 말에 그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정비 이력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곁에 퉁게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걸 왜 아직도 거기 걸어놨어요? 나란투야는 대답했습니다. 늦게 배운 건 오래나마. 그 말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고집과 신념,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뒤 남은 것들이 결국 시민을 지키는 행정이란 이름으로 다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결정은 단지 버스만 바꾼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철학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시범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며 울란바토르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체 버스의 70%를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체가 아닌 도시교통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정비실, 교통국, 예산실, 시장실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고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에서 중고버스 3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버스 운송 준비가 시작되자 다시 김철수 팀장이 몽골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점검보다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반갑게 정비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요 부품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정비사들은 이미 그 리스트를 몽골어로 번역해 정비소 벽에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QR코드 시스템도 완전히 자리 잡아 이제 정비 기록을 누락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몽골 정비사들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시스템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정비사 바트볼드가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QR 등록기를 테스트하며 동료들에게 점검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이전의 수동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문제를 미리 예측해 대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은 시민 체감 평가를 위해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8%가 버스 개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겨울철 외출이 두렵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교통 민원은 90% 이상 줄어들었고 히터 고장 신고는 아예 제로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나란투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나란투야는 내부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무실을 가로질렀고 그 자리에 있던 후배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창한 수치가 없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착한 30대의 버스는 짙은 남색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모든 차량에는 울란바토르 시정 개선 프로젝트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야르는 정비소에서 차량을 하나하나 인수하며 QR코드를 직접 등록했습니다. 그는 차량 아니터를 작동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바꾼 공기예요. 봄이 찾아왔지만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국산 버스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히터가 꺼진 적도 없었고 엔진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단순히 혹한을 이긴 버스가 아닌 구조적 내구성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한 기계들이었습니다. 나란투야는 매주 정비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고장 보고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QR 기반 정비 이력 데이터를 모니터링했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통행정은 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비 인력의 교육 체계도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부품 교체법을 익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왜 교체해야 하는지, 어떻게 더 오래 가동시키는지에 대한 사고방식까지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한국 현대차의 기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지화되어 교통부 교육청에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버스의 히터, 엔진, 배터리 교체 시기를 데이터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 것입니다. 시청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을 조기 편성했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부품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비상 수리 건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란투야는 교통국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장을 막는 기술이 아니라 고장을 예측하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고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정가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공개되는 정비 리포트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신뢰 지표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이번 달도 히터 고장 없음. 감사합니다. 같은 글이 반복되었고
시청 홈페이지엔 정비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등하굣길에 대한 불안을 줄였고 출퇴근길에 장갑을 벗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르와 바트볼드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범 사업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발표가 있던 날, 울란바토르 시청 앞에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엔 고장 신고로 가득했던 시청 민원 창구가 이제는 칭찬과 감사의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선 매일 버스의 점검 일지를 확인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항, 에르데네트 등지에서 울란바토르식 교체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요청이 접수되었고, 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중고버스 도입 기준안을 공식 제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안은 단순한 기계적 사양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비 시스템, 부품 관리, 시민 응대 등까지 포함한 종합관리 체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교육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 행정혁신에 대한 교재 개정 과정에서 울란바토르 사례가 새롭게 삽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단지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의식도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행정이 시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변화를 단순한 정책적 전환이 아닌 문화적 차산이라 평가하며 관련 예산의 확대를 의결합니다. 나란투야는 그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비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수리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신뢰 체계이자 행정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각 노선의 버스 상태 보고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축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배분과 정비 인력 관리도 이루어졌습니다. 나란투야는 매일 아침 시민 만족도 보고서를 꼼꼼히 점검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야르는 정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기계만 수리한 게 아니에요. 삶을 고친 겁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나란투야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툰게렐은 손자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안전해. 네가 살아갈 곳이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이 도시가 품은 변화의 무게를 담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SNS에서는 나란투야, 신드롬이라는 해시태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고장난 버스에서 떨고 있던 시민이 이제는 따뜻한 버스 안에서 영상을 찍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이 아닌 존경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울란바토르는 그 여정의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표준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철학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은 정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살을 내던 바람은 이제 따뜻한 햇살로 바뀌었고, 혹한 속 시민들의 떨림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텼던 계절이 아니라 이겨낸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란투야는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바야르가 버스 바퀴 아래로 몸을 숙이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그가 조용히 중얼이자 바야르는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환하게 웃으며 이젠 걱정 마세요.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한 안심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나 수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습니다. 철덩어리였던 버스는 이제 누군가의 따뜻한 하루를 위한 공간이 되었고, 엔진 소리는 안심의 심장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툰게렐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식 떡볶이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손자도 웃었고, 가족들 사이에 그간의 고생은 가벼운 웃음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정비소의 벽 한편에는 아직도 1년 전 처음 한국산 버스를 점검했을 때 작성된 정비 차트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펜으로 꾹꾹 눌러 적은 히터 상태, 배터리 잔량, 시동 기록이 빼곡하게 적힌 그 차트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닌 변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젠 겨울을 앞두고 전기 담요나 손난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히터와 정확히 도착하는 버스를 믿었고, 아침 출근길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이 무섭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이 말은 곧 주요 일간지의 사설 제목이 되었고, SNS에는 울란바토르의 철학이 생겼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9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행정 포럼, 도시경영 박람회, 국제협력 심포지엄 등에서도 이 사례는 지속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또다시 개선된 모델로 공급을 시도했지만 나란투야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격보다 가치, 성능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나란투야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 이 한 줄은 그가 살아온 64년의 신념을 다시 정리한 선언이었습니다. 기계는 부품으로 고쳐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신뢰로만 회복됩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의 시민들이 다시 겨울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64세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 그것은 결국 기계보다 사람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철이 아닌 따뜻함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도시행정 포럼에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했던 참가자들은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도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중심에는 울란바토르 모델이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한국 기술이 바탕이 된 따뜻한 버스 이야기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나란투야는 개막식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연단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단지 기계의 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사람을 향한 시스템의 변화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십 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는 그의 말에 청중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장 한쪽에는 한국산 중고버스와 함께 그간의 정비 데이터, 시스템, 시민 인터뷰 영상이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교통 관계자들이 기록지 앞에서 멈춰섰고 정비 매뉴얼을 넘기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과 철학이라는 박지영 팀장의 인터뷰도 함께 전시되었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이건 하나의 행정 문화다라고 평했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교통공사와 몽골시청은 기술 교류 MOU를 체결했고 이후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단도 현장 시찰을 위해 울란바토르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울란바토르 선언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시스템을 지향한다. 나란투야는 회의장에서 내려와 바야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야. 바야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아버지가 시작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가족의 서사가 아닌 도시 전체, 나아가 세계로 퍼지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툰게렐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기록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여러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영하 35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댓글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울란바토르 시청 로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동판 문구가 세워졌습니다. 64세의 한 기술자 나란투야. 그는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을 때 도시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한 남자의 변화가 아닌 도시가 기억하는 철학이자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란투야는 국제지속교통 포럼 IGTSF로부터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사례가 전 세계 12개국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웃었지만 아들 바야르와 툰게렐은 자랑스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투야는 생애 처음으로 국제회의의 연사로 초대받아 한국,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 각국 대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연단에 선 그는 준비된 원고 대신 울란바토르의 겨울을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히터 고장난 버스에 갇힌 아내를 병원에 실어보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술이란 건 기계보다 앞서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중은 숨죽여 들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도입한 과정과 시민들이 느낀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배운 삶의 철학까지 조리 있게 전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긴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나란투야에게 특별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핀란드 도시계획연구소에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건넸습니다. 울란바토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연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도시의 정책이 세계적인 교훈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국 후 나란투야는 시청 옆 공원에 세워진 울란바토르 시민기술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는 처음 들여온 한국 중고버스 한 대가 기념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순간 도시는 따뜻해졌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자를 안은 툰게렐의 곁에 다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랄 때쯤엔 겨울이 두렵지 않은 도시가 당연해지겠지. 그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과 정비사, 공무원, 그리고 아들 바야르와 함께 울란바토르 선언 서명판 앞에서 사진을 남깁니다. 세월은 변해도
사람을 향한 철학은 남는다는 믿음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64세의 고집 많은 기술자는 이제 모두의 삶을 바꾼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란바토르는 더 이상 추위에 떠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미래의 도시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